네, 안녕하세요.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재능나눔 활동 참여자를 위한 소양교육으로 생명 존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생명 존중 강사 박경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존중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생명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는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제 생명 존중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자극적인 언어를 아이들한테 표현을 하는 게 또 어떨 때 좀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자살은 자살이고 타살은 타살이고 뭐 피살은 피살이고, 그래서 자살 예방이라는 거를 판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 가로 열고 생명 존중 교육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같이 이제 깊이 있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란, 두 번째는 생명 존중,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생명 경시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살을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다 함께 봄이라는 마지막 장으로 오늘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본다면 단답형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시각에서 본 생명에 대한 정의가 있을 테고요. 사실 또 그게 엄밀히 또 다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보는 관점이나 또는 뭐 종교적인 시각 또는 뭐 과학적인 시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정의는 틀려질 수 있고요. 근데 틀려지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4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생명은 대사를 한다. 그리고 번식을 한다. 그리고 성장을 한다. 그리고 DNA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대사의 관계는 굉장히 이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건데요. 대사라는 게 생명체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죠.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를 얻는 일이 대사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센하이머라는 생화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이란 대사의 지속적인 변화다. 그리고 그러한 지속적인 변화야말로 생명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생명체는 생명 영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번식인데요. 번식이라는 것은 모든 종의 어떤 본능적인 행위이죠. 그래서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개체를 보호하는 그런 거고요. 성장이라는 거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모태 성장도 우리가 뭐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뭐 유튜브 들어가면은 임신 몇 주 해갖고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생로병사는 어쩌면 인간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DNA인데요. 인간은 그냥 DNA라는 물질이다. 그래서 유전자 본체가 DNA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DNA 물질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는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 존중에 대해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보면은요,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받드는 것, 리스펙이라고 하죠.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자신의 지금 그냥 본래의 모습을, 태어난 모습을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생명 존중의 출발점은 자신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생명 존중에서 다른 그 기관이나 단체들이 하나로 이렇게 포커스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요거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또 그 인용도 많이 되었고요. 어떤 단체에서 이제 부각시킬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진부하기도 하지만 또 진부한 것이 그게 진리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뭐 노력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마음의 칸을 나누자라는 칸막이 이론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면은 그 구조가 견벽이라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견벽은 뭐냐면은요, 배 안에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칸막이를 설치해 갖고 칸칸이 나누는 그런 설계를 말하는데요. 그 역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가 생긴 구획만 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다른 칸막이가 된 별도의 그 칸들은 침수되도록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선체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목적이죠. 자, 우리 마음의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한 칸 있는 것과 마음이 10칸 있는 거는 특별히 다를 것 같고요. 한 칸에는 상처의 칸, 내가 상처받은 말들을 어떤 칸에 보관을 해놓고요. 두 번째는 또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보관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즐거웠던 기억의 칸을 또 모셔놓을 수도 있고요. 또 행복했던 기억의 칸을 또 아주 소중하게 모셔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칸들을 어떤 적절한 시기에 꺼내서 또 반추해보고, 또는 너무 힘들 때 또 즐거웠던 기억의 칸을 꺼내서 그걸로 또 자기 자신을 또 위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마음의 칸은 예를 들어서 큰 역경이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칸으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생명 경시에 대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살이고요. 두 번째는 낙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 거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태는 이번 이제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의 태아에 대해서 그 임산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낙태를 해도 어떤 형법이라든가 무자보건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이제 개정안을 입법화 시켰죠. 자, 그리고 성간별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낙태를 촉진하는 그런 그 작업이 아니냐 해서 이제 그 굉장히 또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신 12주가 되면 성간별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제는요, 세계적으로는 복제한 돌리가 탄생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너라는 개가 이제 복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복제에 대해서는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난치병이라든가 불치병 같은 거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 목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배아 줄기 세포라는 게 성체 줄기 세포가 아니라서 굉장히 미숙한 세포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은 생명 윤리 규범에 어긋난다.
해서 지금 생명경시풍조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률 1위, 아시아권에서도 1위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OECD 1위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루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1년에는 13,008명이 죽는다. 그 다음에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고요. 20대의 반 이상은 바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또 남자가 여자의 2.4배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런 것들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이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26.9명이고요. 이게 이제 반올림해서 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살률 1위는요, 노인 자살률에서도 1위를 역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80세 이상의 노인이 가장 자살률이 높죠. 그래서 69.8명이라는 그런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사회인데요. 고령사회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노인 자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먹을수록 자살에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파랗게 칠한 부분들, 여기 충남, 충북, 강원,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제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에 29.8명으로 지금 톱을 달리고 있고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24.5명, 그래서 다 그만하게 25, 6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살률 1위 국가의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살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어떤 외침이죠. 절규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무시할 수도 있고요. 설마 그럴까 하고 이제 도외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노인 자살에서 그런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자살 신호를 보면은요, 자주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 중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폐를 끼쳐서야 되겠니? 뭐 이런 것들,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80이면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더 이상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느냐. 뭐 이런 것들, 자조의 그런, 자조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로써 표현하는 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귀찮아지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외양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위생관념도 철저하게 낮아져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노인 자살의 신호구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젊은 노인이라는 말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 올드, 그러니까 노인인데 젊어 보이는, 굉장히. 그래서 외향으로만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갖춘 65세 되는 노인들, 이게 바로 이제 영 올드인데요. 합쳐갖고 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엔이 정한 생애 주기 단계에서 바로 이런 거, 젊은 노인, 50 플러스 세대, 제3기 인생,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애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적인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성취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런 위상들,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 없이 그냥, 아, 그래, 이것이 나의 모습이야. 그리고 긍정적으로 어떤 성취감을 만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사실 인간관계는 하버드대에서 38년간
뭐 1000여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바로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지인하고의 관계, 가족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양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질적인 그런 관계들에서 굉장한 행복함을 맛보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그 이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는 코로나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온 것들, 그 시대의 변화상들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언택트 문화가 지금 이제 성행하고 있고요. 홈코노미라 그래갖고 홈과 이코노미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탈세계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언택트 문화는 이미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뭐 선진국들은 더 일찍 시작한 그런 국가도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굉장히 구체화되고 지금 뭐 실행력이 강하고 추진력이 더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원격 수업이라든가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으로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상점, 이런 것들이야 뭐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 산업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인도에서도 짜장면을 시키면 오는 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의 로켓 배송이라는 쿠팡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폐쇄적인 커뮤니티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닫힌 공간에서 그냥 맘 맞는 사람들끼리 소통하자, 공감하자,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 홈코노미는요, 홈트, 집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건강체조도 그 앱을 받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할 수 있고요. 집이 이제 더 이상 어떤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휴식의 공간을 넘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건강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세계화는요, 그 국경이 봉쇄되면서 외국 자본의 물자에 의존하던 것들이 점점 이제 그 내수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리쇼링이라고 해놨는데요. 생산 기지의 본국 기한, 이런 정책이 지금 점점점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제가 종합을 해서 요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 노래에 함축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들려드리면서 마지막을 마무리로 할까 합니다. 자, 다 함께 봄이라는 건데요. 그 사이에는 사실 다 함께 피는 봄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홍성관이라는 가수예요. 그래서 이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자, 들어볼까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노래 어떠셨어요? 뭐 들어보신 노래인가요?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이제 저물녘으로 가고 있고요. 2021년이 또 도래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 꽃피는 봄은 우리 생명 존중의 의미로 다 함께, 혼자만 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 함께 그런 피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눈부시게 피는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생명 존중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